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이인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잘 나가는데 휴대폰이 예상만큼 안 팔리네요. 문제는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2분기 영업이익률이 52%, 반도체 1,000원어치 만들어 팔면 520원의 이윤이 남는다는 겁니다. 제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반도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겠죠? 지난 5년간의 호황이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이미 평택에 공장을 추가 가동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청주, 이천의 공장 증설이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타도 코리아를 외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체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자국의 수요를 70%까지는 자급자족하겠다라면서 이 부분에 무려 1,000억 달러,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 연말부터 중국은 반도체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현물 가격이 연초 대비 20%가량 급락했죠. 중국과 또 한 번 제2의 치킨 게임을 벌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당장 한국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갈 때 반도체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2018년 7월 31일 YTN 생생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라돈 침구류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진침대에 이어서 이 까사미아라는 회사의 침구류에도 똑같은 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사무국장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라듐이라고 퀴리 부인이 발견해서 노벨상 받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들어봤는데 이게 라돈이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죠? 라돈은 성질은 가스성 물질인데 네. 이게 이제 대진침대에서 얘기하는 라돈 같은 경우는 보통 모나자이트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이 나왔다. 그런데 그 모나자이트 안에 들어있는 광물 안에 우라늄과 그 다음에 이제 라튬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그 라튬이 토론이 되고 토론이 나중에 또 라돈도 돼요. 우라늄도 또 라돈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라돈이 나오죠. 근데 그 라돈들이 가스성의 물질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힘드세요? 가스 하면 우리 옛날에 화생방이라든지 우리 집에 있는 가스라든지 들이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체성, 그러니까 인체에 노출됐을 경우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나요? 방사능 물질인데 호흡기로 들어오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담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이게 안에 들어와서 생길 수 있는 호흡기성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담배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가사미아의 침구류라고 하는데 이 어떤 제품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제품에서 이 라돈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가사미아라는 회사는 다양한 침구류를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침구류를 만들다가 2011년도에 CJ 홈쇼핑이라고 CJ 오쇼핑이죠. 여기에서 특판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이 제품을. 이 제품을.
그때 특판할 때 상품명을 갖다 까사온 네모텍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판매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판매된 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12,395개, 12,000개 정도가 판매가 됐고. 그러면 예. 이전에 대진침대에서는 침대 매트리스 내에서 라돈 물질이 검출이 된 거고 이번에 그렇죠. 까사미아에서는 이제 토퍼라고 해서 침대 예. 위에 얇게 까는 이제 침대 매트리스의 바닥에 까는 매트하고 베개에서 나온 예. 건가요? 그 매트, 그 토퍼라고 하는 매트가 보통 8cm, 10cm 정도 되는 매트인데 네네. 그 얇은 매트와 베개 그리고 또 보디필로라고 네. 그 끌어안고 자는 베개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베개 2개, 보디필로 하나 해서 4개 정도를 이렇게 세트해서 이렇게 30만 원, 35만 원인가 이렇게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침대 위험하고 깔개 위험하고 베개 위험하고 예. 껴안고 사는 예. 그것까지 위험하면 이게 지금 안전한 게 하나도 없네요. 관리가 많이 이렇게 뚫렸죠. 엄청 많이 뚫렸죠. 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제품에 네. 지금 라돈이 얼마가 있는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네. 건지. 그렇죠.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라돈이라는 거는 무색무취예요.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아무것도 일반인들은 그냥 알 수가 없죠. 네. 자기가 아파도 왜 아픈지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번 이 까사미아 제품 13개 제품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네. 3개 시료에서 이제 연간 네. 피폭선량이 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건강에 심각한 건가요? 그 3개 제품이 네. 그 토퍼 2개랑 네. 그다음에 이제 베개 1개예요. 네. 그 13개 제품 중에 이제 토퍼는 3개를 했고 베개 10개를 했는데 네네. 토퍼는 2개에서 나왔고 베개는 1개에서 나왔고요. 네. 토퍼 하나는 1.52 밀리시버터 그리고 1.41 밀리시버터 이렇게 각각 두 개인 거고 베개는 2.03 밀리시버터예요. 이 밀리시버터가 어떤 네. 이 피폭량 방사능 물질의 단위인가요? 요거는 방사능 물질의 단위가 아니고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네네. 방사능 물질은 방사선, 그러니까 레이라는 거를 선을 갖다가 쏘게하는 능력이 있어서 방사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능에서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예예. 그래서 시버터는 이 방사선량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간에, 기준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연간 그 원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일반인들은 연간 1mm 시버터로 둬요. 네. 그런데 이 방사선은 그 방사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네. 자연 방사선도 있고 인공 방사선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태양이 주는 방사선도 있고요.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엑스레이나 CT라든지 이런 걸 찍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인공 방사선이죠. 이런 것도 봤죠. 보통 엑스레이 한 번 찍는다 하면은 0.03 밀리시버터예요. 그러면 1밀리시버터를 우리가 그냥 그 예를 들어 2.03 밀리시버터잖아요. 베개. 물론 이렇게 그냥 엑스레이랑 이제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되게 뭐하지만 예예. 그래도 어쨌든 엑스레이 같은 것도 포함된 연간 방사선 양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네. 엑스레이면 와닿잖아요. 많이 찍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03 밀리시버터면은 연간 어떻게 보시면 될 거야? 한 65번? 65번? 70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노출된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13개 단순 비교하면 13개 중에 3개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연간 피폭량 면에서. 예, 나머지 제품도 저희가 수치를 정확하게 보진 못했고요. 네네. 요거는 그냥 나와 있는 수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오버된 거는 이렇게 공개된 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도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방사선이잖아요. 그냥 방사선.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자꾸 라돈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외부 피폭에 대한 얘기, 좀 전에 얘기는 외부 피폭이에요. 바깥에서 쬐는 거잖아요. 네. 근데 라돈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스산, 객체이기 때문에 들이마시죠. 네. 사실은 무서운 건 내부 피폭이에요. 그래서 대진침대도 처음부터 내부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원안 1차 발표 때도 내부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예. 내부 피폭, 몸 안에서. 그러면 지난번 대진침대 사태 때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자발적인 뭐 리콜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직접 이게 써보고 이상하다라는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확인된 바로는 네네. 그 라돈 대진침대 때문에 네. 그 라돈에 대해서 사실 라돈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그 중에 누가
라도나이 같은 그 특정 장비 어디서 구해서 그걸 해봤는데 집에서 침대에서 높게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라도나이 같은 걸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아, 정말로요? 지금 가정에 이런 방사성 물질 검출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죠. 물질 관리만 잘 된다면은. 그런데 이미 그 라도나이를 만든 회사는 지금 뭐 2달, 3달치 물량도 마치 못 맞추고 그 2-3달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이제 특정 장비가 있다 보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8일인가 이렇게 까사미아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거죠. 네네. 그 시민분이, 소비자분이 제품 이상하다. 라돈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라도나이가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원래는 이런 제품 만드는 기준이 잘 마련이 돼 있다면은 이런 거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자꾸 시민들이 자꾸 발견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지난번 이 대진침대 사태 이후에 소비자들이 좀 불안하니까 이게 네. 정확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뭐 전수 조사를 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맞아요. 생필품 중에서 혹시나 이런 이제 방사성에 피폭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방사성 측정 기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국내는 없나요? 방사선 측정기가 네.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네네.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이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라도나이 정도는 그 방사선 측정기, 그러니까 라도나이는 라돈 측정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기마다 측정하는 범위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다 뭐 국내에서 그걸 뭐 기술이 좋아서 그걸 다 만드는 건 이번 거는 좀 힘들고 네. 어떻게 보면 라돈 같은 경우도 지금 원안에서 사용하는 라도7 같은 경우도 미국 장비인 거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라드라든지 그런 거는 독일제 좋은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력 좋은 나라들 걸 사용하죠. 지금 사무장님 얘기하시는 말 중에 전문 용어 중에 절반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장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러한 특정 장비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된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게 핵에 관련된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핵은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소련 이런 데서 시작이 됐던 거고 맞습니다. 일본을 넘어왔고 그다음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런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워낙에 원자 탄의 이제 희생자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며 이제 이런 사고가 잦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것만큼 분명히 대비가 좀 잘 돼 있고 관련 상품도 이제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물론 그런 기계를 사서 이제 직접 생필품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침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깔개, 베개 모든 제품으로 확산이 되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생필품이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들이 기준이랑 이런 걸 맞춰가지고 생산된 생필품이면 좋겠는데 네네. 생활 방사선법 같은 경우도 기준치 마련하고 이렇게 한 게 적용된 게 2013년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업체들은 마치 2013년도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만든 제품들도 그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지 못하게 제조된 제품들이 되게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제품들이. 예예.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참 공교롭게도 되게 건강에 좋은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으로 희한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게 더 사실은 더 무서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리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촘촘하게 그 안전망을 짜면 되는데 이러한 과장 광고라고 할까? 이거에 오히려 더 뒤집어 씌운 거죠. 더 씌우게 한 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지금 까사온 메모텍스라는 이 제품도 그때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음이온이라든지 원적외선이라든지 이래서 기능성 제품이다라든지 이러한 게 더 추가가 됐지 않았을까. 예예. 사람을 혹하게 하는 기술이죠. 그러면 기술도 아니죠. 예. 네네.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방사능 물질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해 확산을 좀 막아야 되잖아요.
기준은 지금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생활방사선법 관련돼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갖다 시행하고 뭐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서 역할을 하는 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든 기준이 그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편, 국민편이 아니라 네네. 산업계 편? 아니면 그쪽에 있는 어떤 이권이 있는 사람들 편?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기준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연간 1mm 10워터라고 하면 네. 그 예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돼가지고 한번 검사 의뢰도 하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의료기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나왔어요. 엄청 높은 수치에. 네. 한 7, 8배 되는 수치의 방사선이 나왔는데, 네. 나중에 이걸 검사를 하고, 이 회사가, 그 해당되는 회사가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 조건이, 이거는 예를 들어, 그 매트다, 의료용 매트다. 그래서 8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용 매트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 다양한 그 선들이 나와요. 방사선들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 감마선만 가지고서 측정 기준을 서놔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7배 정도, 7배, 8배 정도 나왔던 게 나중에 이 사람들의 기준, 이 뭐 원안위의 기준이라든지 그 기업, 그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준에서 하면은 이게 엄청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 기준이 그렇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어떤 그 이연령, 비연령처럼. 예. 여기다 갖다 대고 저기 갖다 대고 할 때마다 달라지는 어떤 기준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후 처리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되게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거해서 분리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주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그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학자분께서는 방사성 폐기물이라 이러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원하는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방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다. 폐기물이냐 아니냐. 폐기물이다. 그럼 방사성이 있는 폐기물이면 방사성 폐기물이지 않냐 하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겠다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자력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침대는 원자력 발전이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아까 우라늄이나 나침에서 나오는 그 라돈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내가 방사성 폐기물 아니냐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항법이. 그래서 그거는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제품을 허가해주는 기준 자체도 좀 많이 잘못돼 있고 이런 제품이 문제가 됐을 때 비상사태 선포라든지 이런 것처럼 해서 사실 지금 까사미아도 지금 10,000명이에요. 라돈 침대 10만 명. 그 라텍스 매트릭스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특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도 없는 것 같고요. 총체적인 난관이네요. 총체적인 난관인데 네. 정부는 아직 이걸 총체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누구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주시고 시민단체에서 감시하면서 이런 걸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쉬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부터 이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내는 퀴즈를 좀 잘 들으시고, 샵 0940, 우물정에 094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것은 50원, 긴 것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됩니다. 자, 오늘의 생생 퀴즈는요. 지난 대진침대에 이어서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죠? 이번엔 까사미아 침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제품에 대해서 대진침대와 같은 방사성 광물인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안위는 즉시 해당 제품을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요. 한 달 내 전 제품을 회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생생 퀴즈입니다. 방사성, 자연 방사능을 방출하는 히토류 광물질로 시중에 출시된 대다수의 음이온 제품이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1번이 모나자이트,
2번이 암모나이트입니다. 네. 사실 뭐 주인 없는데 이제 고간 확 푼다고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이 선물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YTN 생생 경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 경제. 네, 뭐 여름방학 시즌입니다. 7월 말 8월 초 아마 지금 교통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면 차 안이 가장 시원합니다. 자, 오늘 그 여름방학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자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이런 분을 좀 모셨어요. 꼭 필요한 것, 꼭 읽어야 될 책, 이 용돈의 비밀이다라는 이 책을 쓰신 조희정 선생님 혹은 작가 두 직위가 다 어울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학교에서 아이들 가리키시고 네. 글도 쓰시고. 네. 근데 저는 이 경제 분야 책을 쓰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걸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 경제부 생활 한 기자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네. 이게 아쉬웠던 게 왜 학교에서는 돈 얘기, 경제 얘기는 금기시하지? 네, 맞아요. 사실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이 훨씬 더 강하다. 네. 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렇죠. 이미 강남에다 집 한 채 사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자, 오늘 하고 계신 일 일단 네. 방학이시니까 좀 한가하시죠?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고 이제 아이들과 만난 지는 14년이 되었고요. 예,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는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경제 교육을 강조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는 따로 과목이 없는 거죠? 네, 전 과목을 가르치죠. 전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사실 돈을 가르치는 건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네. 주장하시는 게 이제 돈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유죄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은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교육학자인 몬테소리 여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은 박제된 나비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꼽힌 핀을 없애고 하늘로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즉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본래 학교가 해야 할 일인데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금기시하고 돈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어떤 조직에 소속이 돼서 그 안에서 순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목표와 관련이 없는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은 무시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제도권 교육을 마쳐도 돈에 관한 한 거의 문맹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사회에 진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금융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 포스는 네. 자녀 교육을 굉장히 부모님 엄격하셨다. 굉장히 잘 가르쳤다. 네. 집안 살림 잘하겠다. 이런. 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돈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거의 용돈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 용돈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6학년 실과 교육과정 전체 중에 딱 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간에 아이가 용돈을 관리하는 법, 용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그 시간에 그걸 알기란 힘들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은 아이는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아이도 6학년에 무려 2-3명 정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럼 용돈이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얘네들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외인데요, 다소? 네. 네. 아니, 애들은 다다익선. 네. 1,000원 갖고 네.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게 없어요. 그 얘네들이 용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네. 자기가 원할 때마다 부모님이 사주기 주신다.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일단은 용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용돈은 소비를 위한 돈이라고만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소비를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생겨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남은 용돈을 모아서 아이들이 저축도 할 수 있고 뭐 가족을 위한 선물도 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기부까지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그런 용돈을 통한 돈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뚝딱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돈의 소중함 그리고 돈을 사용한 어떤 그런 돈의 경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가님이 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통장 잔고에 따님은 얼마나 지금? 통장 잔고. 네. 좀 개방을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네. 꽤 많은 저축을 했나요? 그렇게 소비로 매달 용돈을 주세요, 정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네. 기본 용돈은 없어요. 기본 용돈은 네, 없고. 그냥 오직 제 아이가 집안일을 해서 버는 용돈에만 제가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집안일을 해서 버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명절 때 갑자기 부자가 되거든요. 목돈을 받죠. 네. 명절 때 여기저기서 이제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부모님이 유난히 친하게 이제 스킨십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은 저는 고스란히 엄마 통장으로 절대 안 들어가고 다 통장에 넣어주고 넣어줘요? 있거든요. 그럼 그게 꽤 목돈이 되지 않아요? 7, 8년 넘으면? 그럼요. 네. 네, 목돈이 되죠. 근데 얘네들이 그 용돈을 거의 이제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받잖아요. 그러면 1000단위로 넘어갈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만 잘 모아도 정말 통장에 1000단위가 찍힐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전에 부모님이 선생님 부모님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거나 그러면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대학교 때 등록금을 하든 뭐를 하든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왜 신문지 사이사이 광고지를 껴넣는 뭐 그런 일들을 저 때는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 활동에 있어서 좀 너그러우신 편이었고 좀 집에서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받았던 돈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잘 모아두셨고요. 근데 저는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미국식 교육인데요. 자,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호아무아마보다 무섭다는 고3 수험생이 있는데요. 네. 아까 얘기처럼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그리고 네.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큰 때 목돈이 들어오면 제가 다 뺐죠. 뺏어서 아예 그냥 이제 뭐 이제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이라고 해서 이제 만능 통장이라고 해서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거기다 묻어놓고 못 뺀다. 못 빼니까 이제 계속 넣기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요즘 한 자녀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다 보니까 맞아요. 주기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매번 애들이 앞서 이제 용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만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축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요구하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죠.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용돈은 사실은 받는 게 아니라 아이가 버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기 전에 저녁을 밖에서 혼자 사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용돈이라 보기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통비와 이런 식비를 딱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큼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돈은 다 부모님 지갑에서 어쨌든 또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용돈이 아니라 그 이외에 소비, 지출, 그리고 저축, 투자, 기부
이 다양한 돈의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이외의 것은 아이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집안일을 통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똑부러지십니다. 들어오시더니 저 방송 처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니 술술 아주 대본에 없는 얘기를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좀 쇼킹한 게 작가님께서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가서 왜 신용카드는 사실 외상 구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신용카드를 뭐 손에 쥐어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요즘 아이들한테 돈이 뭐냐고 하면 애들이 신용카드를 긁는 이런 신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신용을 왜 할까요? 애들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바로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것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귀보다는 눈으로 먼저 배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느냐가 교육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희 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아이가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자, 머리 끝나고 나면 엄마가 뭐 카드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용실에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원하는 대답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유희양 카드나 뭐 이런 카드를 예상을 했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뜸 엄마 나 신용카드 사줘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도 간과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신용카드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근데 그 6학년 전체 60명 아이들 중에서 무려 15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너는 신용카드가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요술방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돈이 나오는 것. 사실은 지금 그 신용거래법상 지금 신용카드 발급은 아예 미성년 대상도 아니고요. 체크카드도 중학교 1학년도 안 돼서 이번에 법이 개정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조차 안 되는데 애들이 신용카드를 원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자, 그러면 사실 좀 지나다 보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돈을 밝히는 애들. 전 이거 저축해서 집 사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를 좀 밝히는 아이, 이 정도 경제적 관념을 깨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밝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의 밝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4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의 습관, 그리고 절약의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부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왜 필요하냐면, 경제라는 영역에서는 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부 잘하는 습관도 이거예요. 왜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사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향해서 과연 그럴까? 정말 그 말이 맞나? 혹시 다른 의도는 없는 걸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님께서 아이와 끊임없이 일단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이 곁들어져야 되는 거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너무 풍요로운데, 특히 요즘에는 A 포켓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의 아이에게 8개의 지갑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뭐 친가 외가 합쳐서 모두 8개의 지갑이 열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아이들은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제교육의 목적 중 하나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건데,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연습하는 것이 곧 절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그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 6916번 쓰시는 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것도 시켜보면 좋은지 뭐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이 계산을 하는 것을 아이가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네. 아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뭐 네. 1,000원이 500원 두 개가 모이면 1,000원이 되고 뭐 지폐와 동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다리셔도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 아이한테 몇백 원을 손에 쥐어주고 너가 사봐라 이거보다는 네. 먼저 부모님이 아이한테 본보기를 보여준다. 네. 근데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면 계획이 없다고 애들은 떼쓰잖아요. 무조건 물건을 고르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면 부모님은 다시 지갑이 열리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이것도 추가 질문입니다. 그게 왜 아이가 들어 누울까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갖고 있고 부모님은 분명히 내가 들어놓으면 들어줄 거다. 맞아요. 네, 아이는 들어놓으면 부모님이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엄마 돈 없어. 엄마 돈 없으니까 너 못 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돈은 있지만 내가 이거를 사줄 수 없는 이유는 이거야. 너가 만약에 이 돈을 모으면 이 돈은 조금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야 아빠 팔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끔찍한. 자,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이제 두 번째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독서 습관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공부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어떻게 좋은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독서를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먼저 부모님들이 이 고정관념을 하나 깨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독서는 그냥 옆에다 책을 놔뒀다고 아이가 저절로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의 습관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을 보시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네.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스마트폰 언젠가는 아이 손에 쥐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쥐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쥐어질 것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최대한 늦추겠다. 그 시기를. 그래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왜 이 스마트폰을 너가 지금 현재 가지게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조금씩만 늦춰가면서 그 시기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옆에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수주 전에 네. 용산 전자상가를 갔어요. 네. 우리 지금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 기기가 2G폰 기기가 고장난 겁니다. 네. 고장나서 갔더니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 고등학생 애들이 직접 찾아와서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꿔달라고 한다. 왜냐하면 공부에 방해된다라는 네. 걸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2G폰으로 가면 애들이 이른바 톡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반 전체의 어떤 맞아요. 공유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애들이 꼭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나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데 네. 이렇게 중독된 아이 앉자마자 밥을 먹을 때도 맞아요. 스마트폰을 끼고 있어요. 네. 이런 애들 좀 차단할 수 있는 거 효과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중독된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보통 저녁 식사 시간에 네. 초대받아야 되지 않아야, 그러니까 초대받을 수 없는 손님이 바로 스마트폰인데 맞습니다. 부모님조차도 스마트폰을 들고 저녁 식탁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폰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함께 그 심각성을 느끼고 같이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제 독서 교육을 시켰을 때 저 스스로가 3G 폰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네. 아이더러
읽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맞습니다. 안 읽는 전혀 거예요. 따라하지 않죠. 네. 그래서 내가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아이들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집에 환경을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롤모델, 좋은 롤모델은 부모님이다라는 얘기신데 네.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6623번 쓰시는 분이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부모조차도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 대물림 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네. 워렌 버핏이 말했다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은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네.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과 공부하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고 진정한 인생의 스승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 부럽네요. 선생님 응원합니다. 와, 벌써 감사합니다. 팬카페 하나 생겼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가님이 단순히 이제 아이들한테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걸 바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제 경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 가치를 좀 알아가는 거 이런 걸 좀 원하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아이들이 돈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방법 중에 최고가 저는 기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의 경험이 곧 아이의 사람 그릇, 마음 그릇, 부자 그릇을 키운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돈을 안 가르쳤을까? 왜 금기시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만 밝히는 아이로 키울까 봐. 그것이 걱정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칠 때 또 아이들이 돈을 배울 때 머리만큼 가슴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슴으로 돈을 배운 아이는 절대로 돈만 밝히는 아이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용돈을 받을 때도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또 받은 용돈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연민을 배운 아이가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가님은 이제 다른 선생 조희정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참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생이라는 뜻이 나는 다른 선생님과 좀 다르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 제가 남들과 다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자 그런 의미로 붙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행복해지는 것인데 부모 역시 아이 교육에 관심을 두시는 이유도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데 행복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우리 교육이 단 하나의 길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의 직장에 다니도록 하는 이런 로드맵이 사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네. 공부가 싫은 아이도 있고요. 네네. 공부 이외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다름, 다양성을 인정하자 뭐 이런 뜻으로 제가 감히 다른이라는 네. 그런 단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참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여기 더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블로그에 뭐 남편님도 주주님, 아이도 주주님 네. 이게 무슨 투자 회사도 아니고 뭘 투자하는지 궁금한 건 더 많은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용돈 따라잡기의 저자 조희정 작가님과 책 용돈의 비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모나자이트.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 제작팀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하고요. 요 며칠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